1978년 한 독일 기자가 한국에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 기사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밤 12시 사이렌, 순식간에 텅 빈 거리, 새벽 4시 해제 사이렌,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묵묵히 공장으로 걷던 사람들, 연탄 골목, 교련복 입은 학생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단 3년 만에 유럽 한국어 학습자 68% 증가, 세계 자동차 판매 3위,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이 사라지던 바로 그 나라가요. 그 기자의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나라로 갑니다. 겨우 닷새 만에 78세 노인의 평생 확신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 사람들을 이토록 바꾼 걸까요? 지금부터 그 48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출신이고 서독 일간지 기자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했죠. 그리고 저는 48년 전 한국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78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그것도 26살 손녀한테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때는 1978년이었어요. 제가 32살이던 해죠. 편집장이 저를 불렀어요. 한국에 다녀오라는 겁니다. 요즘 그 나라가 공장을 빠르게 짓고 있다는데 직접 보고 오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한테 한국은 지도에서 찾아봐야 할 나라였어요. 당시 서독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제조업 강국이었거든요. 벤츠, BMW, 지멘스. 독일 공장이 곧 세계 표준이던 시절이었죠. 그런 나라에서 온 기자한테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기대가 없는 취재지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첫인상은 차가움이었어요. 2월이었으니까요.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입국 서류를 창구에 냈더니 직원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작성하라고 돌려줬어요. 3번을 다시 썼어요. 독일 여권을 받아들고 의심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던 그 직원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그날 입국 심사에서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포장이 안 된 도로가 많았어요.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창밖을 봤는데 건물들이 전부 낮고 회색빛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도 많았고요. 1인당 소득이 1,428달러인 나라였어요. 당시 서독의 1인당 소득이 약 10,000달러였으니 차이가 7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이었어요. 진짜 충격은 숙소에 짐을 풀고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이렌이에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요. 저는 본능적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전쟁인가 사고인가.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황급히 창문을 열었는데 거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오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소리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였어요.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는 길에 나갈 수 없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1945년부터 시작된 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취재를 갔던 1978년까지 무려 30년이 넘도록 이 나라 사람들한테는 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다시 사이렌이 울렸어요. 해제 사이렌이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숙소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왔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는데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사람들이 말없이 공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수십 명이 걷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골목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어요. 새벽마다 다 타버린 연탄을 교체하는 거죠. 학교 가는 아이들도 봤어요. 도시락 보온통을 옆구리에 끼고 뛰어가는 아이들이요. 교련복을 입은 중학생들도 있었어요. 군복처럼 생긴 제복이었는데 그 시절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취재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요. 가난이 너무 깊었고 어둠이 너무 짙었어요. 그 확신을 저는 48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 손녀가 그 확신을 단 닷새 만에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어떻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 사람들 눈을 기억해요. 지쳐 있었어요. 분명히 지쳐 있었는데 포기한 눈이 아니었거든요. 이를 악문 눈이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눈. 저는 몇 주를 취재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죠. 이 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나 포기를 모른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한국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고 새벽 어둠 속에서 말없이 걸어가던 사람들의 나라. 그로부터 4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손녀 레나가 밥을 먹다 말고 저한테 이런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 갈 거예요. 유학으로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 나라가 정말 변했을까? 레나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제 막내딸의 딸이에요. 26살이고 베를린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죠. 어릴 때부터 눈이 크고 고집이 세서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는 법이 없는 아이예요. 그게 꼭 저를 닮았다고 딸이 늘 타박하더군요. 레나는 어릴 때부터 제 서재를 좋아했어요. 저는 40년을 기자로 살면서 취재 수첩을 벌인 적이 없어요. 아시아, 중동, 동유럽. 갔던 나라마다 수첩이 있어요. 서재 책장 한 칸이 전부 낡은 수첩들로 채워져 있죠. 레나는 어릴 때부터 그 서재에 들어와서 수첩들을 구경하길 좋아했어요. 이건 어느 나라예요? 여기선 뭘 봤어요? 하면서요. 저는 그게 그냥 아이의 호기심인 줄만 알았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레나가 이상하게도 서재 이야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할아버지 서재에 낡은 수첩들이 많던데 다 읽어봐도 돼요?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뭘 보고 싶은 거냐고 물으니까 웃으면서 그냥요 했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라 했어요. 그로부터 2달 후에 레나가 한국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레나가 한국에 빠진 게 3년 전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 한 편이었대요. 친구가 보내준 링크를 무심코 눌렀는데 자막을 켜놓고 보다가 어느 순간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한 편이 2편이 되고 2편이 10편이 됐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레나가 방에서 뭔가를 중얼거리길래 노래를 부르나 했더니 한국어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듀오링고라는 외국어 학습 앱이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앱인데 거기 통계를 보면 한국어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국어 중 하나랍니다. 단 3년 만에 유럽 학습자가 68%나 늘었대요. 다시 말하면 3년 전에 한국어를 배우던 사람이 10명이었다면 지금은 17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레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토픽이라고 부르는데 외국인들이 자기 한국어 실력을 공식으로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1997년에 처음 시작됐을 때 응시자가 2,692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 응시자가 55만 명을 넘었습니다. 28년 만에 200배가 넘게 뛴 거예요. 레나도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벽에 한글 포스터를 붙여놓고 노트에 단어를 빼곡히 적어놓은 걸 봤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이구나.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레나가 프랑크푸르트에 들렀는데 같이 저녁을 먹다가 불쑥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한국 유학 가기로 했어요. 진짜로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한국이요? 여러분, 저는 그 나라를 압니다. 1978년에 직접 가봤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봤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레나야, 할아버지가 그 나라를 안다. 내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 나라는 쉽게 안 변해. 보이는 것만 바뀌는 거다. 레나가 잠시 저를 보더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죠. 서울 야경이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강물에 비치고 있었고 도로 위로 차불빛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에 웃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지금 한국이야. 2026년이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은 사진이에요. 잘 찍으면 다 예쁘게 나오죠. 제가 30년 넘게 기자로 살면서 알게 된 게 있거든요. 카메라 앵글에 안 잡히는 게 그 나라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예요. 레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직접 가서 보면 되잖아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봤죠. 프랑크푸르트 거리에 11월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말릴 수 없다는 걸요. 이 눈빛을 저는 알거든요. 40년 전 한국 공장 앞에서 봤던 그 눈빛이에요. 이를 악문 눈.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눈. 결국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같이 가자.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라. 드라마 말고 현실을 봐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라. 레나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도 직접 보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48년 만에 다시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를요. 비행기 안에서 잠이 안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두려웠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반대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나라가 그대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사이렌이 울리고 연탄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나라가 아직도 거기 있으면 이 아이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레나가 서재에서 뭘 읽었는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 수첩들 중에 한국 취재 수첩도 있거든요. 거기 제가 뭘 썼는지 레나가 읽었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창밖을 봤어요. 밤 비행이었는데 구름 아래로 가끔 도시 불빛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레나는 옆자리에서 이어폰을 꽂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군요. 저는 그 옆에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잠이 안 왔습니다. 자꾸 1978년이 떠올랐거든요. 밤 12시 사이렌 소리. 순식간에 텅 비던 거리. 새벽 4시에 다시 울리던 해제 사이렌.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말없이 걸어가던 사람들의 뒷모습. 그 풍경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레나가 서재에서 뭘 읽었는지도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 나라가 정말 변했을까?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착륙 직전에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어요. 그 순간 1978년 김포공항이 떠올랐어요. 그때 처음 내렸을 때 기억이에요. 비행기에서 활주로로 내려서 청사까지 걸어갔어요. 포장이 덜 된 구간이 있었고 2월 바람이 매서웠어요. 청사 안으로 들어가니까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입국 서류를 창구에 냈더니 직원이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작성하라고 돌려줬어요. 3번을 다시 썼어요. 독일 여권을 받아들고 의심하는 눈으로 들여다보던 그 직원 얼굴이 아직도 선해요. 그날 입국 심사에서 걸린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입국 심사는 30초였어요. 여권을 받고 화면을 보고 도장을 찍고 돌려주는 데까지요. 줄이 길었는데도 쭉쭉 빠졌어요. 저는 그 30초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1978년 2시간이 머릿속에 있는 채로 30초를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공항을 꽤 많이 다녀본 사람이에요. 기자로 40년을 일했으니까요. 런던 히드로도 가봤고, 두바이도 가봤고, 싱가포르 창의도 가봤어요. 두바이 공항은 금빛 장식의 면세점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화려하기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깨끗했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화려한 것과 깨끗한 것은 달라요. 두바이 공항이 번쩍이는 금반지라면 인천공항은 흠 하나 없이 닦인 유리창 같았습니다. 바닥을 보세요. 제가 걸어가다가 무심코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제 얼굴이 비쳤어요. 그냥 광이 나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요. 구석을 봤어요. 구석도 깨끗했어요. 보통 공항은 화려한 곳은 잘 닦여 있어도 구석에 가면 먼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거나. 여기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레나한테 들었는데
이 공항이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라는 곳에서 1등을 12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더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공항을 줄 세워놓고 가장 잘 운영되는 공항을 뽑는 평가인데 거기서 12번을 내리 1등 한 겁니다. 1978년 김포공항에서 형광등이 깜빡이던 그 나라가요.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그런데 기계 같으면서도 직원 표정이 굳어있지 않았어요. 웃지는 않았지만 무표정도 아니었고 그냥 담담했습니다.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짐을 찾아 나오는데 레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저기 봐요. 공항 로비에 대형 화면이 있었어요. 서울 야경이랑 한강, 고궁, 음식들이 나오고 있었죠. 레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공항이다. 공항은 어느 나라든 잘 꾸며놓은 쇼윈도우야. 진짜 그 나라의 얼굴은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보이는 거지.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서울역까지 43분이라고 안내판에 나와 있었어요. 표를 사는 것도 간단했어요. 기계에서 버튼 몇 번 누르니까 끝이었죠. 열차가 들어왔는데 좌석이 깨끗했어요. 천장에 모니터가 달려 있었어요. 다음 역까지 몇 분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됐어요. 지하철 안에서요. 레나가 바로 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도 고속열차 안에서 인터넷이 끊기는 구간이 있는데 창밖을 봤어요.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줄지어 서 있었는데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란 건 건물이 아니었어요. 도로였어요. 차선이 선명했어요. 차들이 차선 안에서 달리고 있었어요. 경적 소리가 안 들렸어요. 차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어요. 물 흐르듯이요. 1978년에 부산으로 가던 길, 포장도 안 된 흙먼지 도로가 떠올랐어요. 레나가 제 팔을 건드렸어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창밖만 봐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48년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왔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이 많은데 부딪히지 않았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오른쪽에 서고 왼쪽은 걸어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 비워뒀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냥 다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 48년 전 부산역 앞이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짐을 머리에 이고 뛰어다니던 그 혼돈이요. 지금 서울역 바닥에는 휴지 한 장이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는데 레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저기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도로 옆에 번쩍이는 유리 건물이 있었어요. 안에 자동차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쓰여 있었는데 레나가 읽어줬어요. 현대모터 스튜디오래요. 잠깐만 내려도 돼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현대. 그 이름을 들으니까 1978년이 바로 튀어나왔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자동차가 나왔을 때예요. 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독일 기자들 사이에서 그 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들 웃었어요.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저도 웃었어요. 저도요. 기사에 이렇게 썼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경쟁하는 것은 이 세대에서는 불가능하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지금 현대 전시장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렸어요.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유리창 밖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안에 차들이 놓여 있었어요. 유선형의 깔끔한 차체. 아이오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전기차였습니다. 유리창에 조명이 반사돼서 제 얼굴이 비쳤어요. 78살 노인 얼굴이요. 그 얼굴 뒤로 현대 전기차가 보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레나가 옆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유리창을 보고 있었습니다. 1978년에 포니를 보고 웃었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였어요. 레나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죠.
2025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였어요.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 3위 현대기아. 저는 화면을 봤어요. 다시 유리창을 봤어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레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나라가 지금 독일을 앞질렀어요.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담담하게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3위. 현대기아. 1978년에 포니를 보고 웃었던 그 나라가 지금 폭스바겐 뒤에 있어요. 3위예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였냐? 레나가 화면을 몇 번 넘겼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요. 빠르게 올라왔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유리창 안차를 다시 봤어요. 깔끔했어요. 독일 차랑 다른 결이지만 이건 분명히 잘 만든 차였어요. 기자로 40년을 살면서 눈 하나는 생겼거든요.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발길을 돌렸습니다. 레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레나도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를요. 호텔로 걸어가는 길에 레나가 불쑥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사실 할아버지 취재 수첩 읽었어요. 예전에 서재에서 찾았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읽었다고? 네. 1978년 한국 취재 때 쓴 거요. 거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레나가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거기 제 글씨체를 흉내낸 듯한 문장이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직접 옮겨 적은 거였죠. 이 나라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러나 포기를 모른다. 목이 메었어요. 이 아이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드라마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낡은 취재 수첩에서 이 나라를 먼저 만났던 거예요. 레나, 왜 그 수첩에서 그 문장을 골랐냐? 레나가 저를 봤어요. 포기를 모른다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눈으로 봐야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저녁이었어요. 레나가 밤 산책하자고 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안 된다고 하려다가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여자 혼자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편의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요. 1978년 밤 12시 사이렌이 울리면 이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밤 10시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좋다, 나가자. 둘이 걸었어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위협이 없었어요. 호객하는 사람도 없었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레나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왔어요. 길에 서서 먹었죠. 밤 11시에 서울 골목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평범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48년 전 이 나라의 밤은 사이렌이 울리는 밤이었어요. 지금은 손녀와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는 밤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땅이에요. 아직 입 밖으로는 안 냈어요. 할아버지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대전시장 유리창에 비치던 제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레나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일정표를 내밀었어요. 명동, 경복궁, 한강. 전부 드라마에서 본 장소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명동에 갔어요. 레나가 멈춰 섰어요.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드라마에서는 넓고 화려한 거리로 보였는데 실제로 걸어보니까 골목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어요. 관광객이 뒤섞여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었고요. 레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 명동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것 봐라. 화면이랑 다르잖아. 걷다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레나가 버벅거렸고 결국 직원한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방식으로 겨우 주문했죠. 뒷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 장면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문제는 식당을 나오고 나서 생겼습니다. 명동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레나가 앞서 걷고 있었고 저는 뒤따라가다가 재킷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갑이 없었어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여권은 호텔에 두고 왔으니 다행이었지만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2장 들어 있었어요. 유럽에서 관광지를 다니다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아요. 소매치기한테 털린 거면 이미 끝이에요. 골목마다 눈이 번쩍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30년 취재 인생에서 3번 당해봤어요. 레나한테 말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돌아봤더니 젊은 한국 남자였어요. 30쯤 됐을까요? 숨을 약간 몰아쉬면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지갑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갑을 내밀었어요.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지만 뜻은 바로 알았어요. 식당에서 나오다 떨어뜨렸나 봐요. 그 사람이 뒤쫓아온 거였죠. 저는 받아들고 고맙다고 했어요. 영어로요. 그 사람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돌아서 갔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레나가 눈이 커진 채로 저를 봤어요. 지갑 떨어뜨렸어요? 네. 그런데 돌려줬어요. 레나가 말했어요. 여기선 그런 일이 흔해요, 할아버지. 저는 지갑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카드가 다 있었어요. 현금도 그대로였어요. 유럽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기자로 40년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춰왔어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 자꾸 그 기대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이 곧 벌어졌습니다. 경복궁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레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할아버지, 나 배가 좀 이상해요. 얼굴이 좀 창백했어요. 점심에 먹은 게 탈이 났나 봐요. 소화가 안 된다면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약국을 찾아야 했어요. 레나가 스마트폰으로 근처 약국을 검색했어요.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빠르게 걸어갔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막막했어요. 한국어를 못하고 약사도 영어가 되는지 모르고 유럽 약국이었으면 영어로 대충 설명하면 됐을 텐데 레나가 배를 가리키며 표정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때 약사가 먼저 움직였어요. 카운터 아래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번역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글자가 영어로 나타났어요. 어떤 증상인가요? 언제부터였나요? 다른 약을 드시고 있나요? 레나가 하나씩 대답했어요. 약사가 받아서 또 타이핑했어요. 주고받는데 3분도 안 걸렸어요. 약사가 선반에서 약을 꺼냈어요. 포장지에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복용법을 알려줬어요. 하루 3번 밥 먹고 드세요. 몸짓과 숫자만으로 완벽하게 전달됐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당황한 게 아니에요. 영어가 안 되는 상황을 위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번역 앱이 카운터 아래 있었어요. 그게 업무 도구였어요. 언제 외국인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요. 차갑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미소도 없었고 안타깝다는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런데 레나가 약을 받아들고 나오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독일에서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알거든요. 독일 약국에서 언어가 안 통하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를요. 약을 먹고 레나가 좀 나아졌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레나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어요. 아까 점심 먹었던 식당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키오스크 못했잖아요. 다시 해볼게요. 저는 말렸어요. 배도 아팠는데 뭘 또 가냐고요. 레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못한 건 끝까지 해야 해요. 식당 앞으로 갔어요. 키오스크 앞에 섰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레나가 화면을 천천히 눌러나갔어요. 한 번 막혔어요.
2번 막혔어요. 그래도 뒤로 안 갔어요. 옆에 붙은 그림을 보고 버튼을 다시 누르고 또 막히면 또 눌렀어요. 5분쯤 걸렸어요. 화면에 결제 완료 글자가 떴어요. 레나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1978년 이동철이 떠올랐어요. 이를 악문 눈. 포기하지 않는 눈. 걸어 나오면서 레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 나라 차갑죠? 근데 무서운 건 아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차갑긴 해. 그런데 무섭지 않아. 그리고 믿을 수 있어. 레나가 웃었어요. 그게 할아버지가 쓴 그 문장이랑 같은 말 같아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레나를 봤어요. 이 아이는 취재 수첩에서 이 나라를 만났고 지금 그 나라를 발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보다 더 단단한 눈으로요. 셋째 날이 됐어요. 레나가 전통시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었죠. 광장시장에 들어섰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명동은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달랐어요.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가 빼곡했어요. 옷가게, 그릇가게, 먹을거리 가게.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오갔고 가게 주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지만 활기가 느껴졌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어깨가 풀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틀 동안 키오스크에 시달리고 차가운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좀 지쳐 있었거든요. 시장은 제가 아는 세계였어요. 독일에도 재래시장이 있어요.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죠. 레나가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가리켰어요. 먹거리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빈대떡을 부치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기름 냄새가 고소했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할머니 한 분이 큰 번철에 빈대떡을 부치고 계셨어요. 번철이라는 건 아주 넓고 평평한 철판이에요. 거기에 반죽을 올려 지지는 거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봤어요. 외국인인 게 바로 티가 났을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이쑤시개에 빈대떡 한 점을 꽂더니 레나한테 내밀었어요. 손짓을 했죠. 먹어봐, 먹어봐. 한국어였지만 뜻은 바로 알았어요.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레나가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3초 만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매웠던 거예요. 눈에 물이 고였어요. 입을 벌리고 손으로 부채질을 했죠.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까르르 웃었어요. 그러더니 뒤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넸어요. 레나가 벌컥 마셨죠. 할머니가 또 웃었어요. 이번에는 레나도 웃었어요. 말이 하나도 안 통했어요. 그런데 둘이 웃고 있었어요. 제가 지갑을 꺼냈어요. 얼마냐고 물으려고요. 할머니가 양손을 저었습니다. 고개를 흔들면서요. 됐어요, 됐어요. 그 손짓이었어요. 공짜라는 거예요. 맛보기였으니까요. 레나가 너무 맛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할머니가 그걸 보더니 빈대떡을 한 점 더 꽂아서 이번에는 제 앞에 내밀었어요. 나도 먹어보라는 거였죠. 받아 먹었어요. 고소하고 짭짤했어요. 뜨거웠어요. 세 사람이 시장 한가운데서 웃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세 사람이요. 저는 장사꾼이 아니지만 기자로 40년을 살면서 사람을 많이 봐왔어요. 맛보기를 주는 건 어느 나라 시장에서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 사라는 거거든요. 한 입 먹여주고 얼마냐 할 때 비싼 값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달랐어요. 사라는 말을 안 했어요. 값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줬어요. 웃으면서요. 이건 장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주는 거였습니다. 시장을 나와서 경복궁 쪽으로 걷기로 했어요. 레나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고 저는 근처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 주변 골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조금만 둘러볼까 하는 생각에 한 블록 정도만 들어갔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골목이 갑자기 다 비슷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지도를 켰는데 한국어라 읽을 수가 없었어요.
방향도 헷갈렸죠. 78살 노인이 서울 골목에서 혼자 서 있는 겁니다.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젊은이 하나가 멈춰섰어요. 25쯤 되어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뭔가를 느꼈나 봐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켰어요. 화면에 영어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영어로요.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걷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죠. 같이 걸었어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좁은 골목을 돌고 큰 길로 나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5분을 걸었어요.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도착했어요. 호텔 앞이었습니다. 젊은이가 건물을 가리키며 여기라는 손짓을 했어요. 제가 고맙다고 했어요. 영어로요. 젊은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돌아갔어요.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저도 안 물어봤고요. 그냥 5분을 걸어서 모르는 노인을 데려다 주고 사라진 거예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1978년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취재를 하다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두운 골목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제 팔을 잡았어요. 말은 안 했어요. 못하니까요. 그냥 잡고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1978년이랑 2026년이에요. 48년이 지났어요. 건물이 변했어요. 거리가 변했어요. 스마트폰이 생겼어요. 번역 앱이 생겼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주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는 건 똑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어디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레나가 서 있었어요. 저를 찾다가 호텔까지 온 거였죠.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녀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시장 할머니가 빈대떡을 준 것. 방금 젊은이가 5분을 걸어서 데려다 준 것. 이 사람들은 대가를 안 받았어요. 계산이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어제까지 이 나라가 차갑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온기가 없는 게 아니라 온기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넷째 날 저녁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걸어 다니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레나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죠.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 위로 차불빛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이고 있었어요. 1978년 부산이요. 저 불빛 아래에 묻혀있는 어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사이렌이 울리면 순식간에 텅 비던 거리. 연탄재가 쌓인 골목. 새벽 어둠 속에서 말없이 공장으로 걸어가던 사람들. 레나가 나왔어요.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침대에 앉았죠. 할아버지, 무슨 생각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레나야, 할아버지가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줄까? 1978년 말이야.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건을 내려놓고 제 쪽을 봤죠.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손녀한테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기사로는 썼어요. 하지만 가족한테, 그것도 손녀한테 꺼내는 건 달랐어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이 나라에서 본 것들이 자꾸 1978년이랑 부딪히니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레나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는지를요. 취재 당시 통역을 맡았던 젊은 한국인이 있었어요. 이동철이라는 친구였습니다. 23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니까 공장 기숙사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독일어 사전을 붙들고 외웠다더군요.
왜 독일어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걸 배우려면 독일어부터 해야죠. 저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어요. 23살 공장 노동자가 독일 기술 서적을 읽으려고 밤마다 독일어를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취재 수첩에 적은 풍경들이 많아요. 이른 아침에 골목에서 들리던 소리가 있었어요. 연탄 가는 소리예요. 연탄이 다 타면 새 것으로 갈아야 하는데 그게 주로 새벽이었거든요. 부스럭거리는 소리, 철컥하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어요. 도시락을 옆구리에 끼고 뛰어가는 아이들도 기억해요.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한국에서는 그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그 아이들이 도시락 보온통을 들고 뛰어가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교련복 입은 중학생들도 봤어요. 군복처럼 생긴 제복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3355 걸어가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거든요. 독일에서 온 저한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공장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게 따로 있었어요. 당시 독일 기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 공장을 좀 얕잡아 봤어요. 개발도상국 공장이 뭐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달랐어요. 공장 노동자들이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았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다른 개발도상국 공장에서는 노동자 중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많았어요. 설계도를 줘도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한국 노동자들은 달랐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매뉴얼을 꺼내서 읽었어요. 외국인 엔지니어를 안 불렀어요. 직접 고쳤어요. 독일에서 온 취재진 전원이 놀랐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이 나라는 전쟁이 끝나고 밥도 못 먹이던 시절에 학교부터 지었대요. 1960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96%였어요. 100명 중 96명이 학교에 다녔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 인도는 61%, 한국보다 잘 살던 필리핀도 72%였어요. 밥이 없어도 글은 가르친 나라였던 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무식한 건 못 참는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공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이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기계를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걸 옆에서 직접 봤어요. 숫자로 배운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었어요. 48년 전 일인데 이동철 얼굴이 아직도 눈에 보여요. 밤마다 형광등 아래서 독일어 사전을 붙들던 그 23살 청년이요. 그 친구가 지금 몇 살이 됐을까요? 70을 넘겼겠죠. 레나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스 씨, 그 이동철이라는 분은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취재가 끝나고 헤어졌으니까요. 한 번도 연락을 못했어요. 레나가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레나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죠.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서울 어느 카페에서 찍은 영상이었어요. 한 젊은 여자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여자가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화면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레나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레나가 제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날 아침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가야 했죠. 한강 둔치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어요. 레나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앱을 열었어요.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치킨 먹을래요? 치킨이요? 여기서요? 가게가 어딨어요? 레나가 웃었어요. 기다려봐요. 2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진짜로 25분이에요. 한강 잔디밭으로 오토바이가 들어왔어요. 배달기사였습니다. 뜨거운 치킨 한 상자를 들고요. 강변공원 한가운데로 배달이 온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레나가 치킨 한 조각을 건넸어요. 받아서 들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부부도 있었고요. 웃음소리가 물 위로 흘러갔어요. 48년 전에 이 강은 어두웠어요.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면 강변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로등도 별로 없었고 강물은 그냥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죠. 같은 강이에요. 같은 물이에요. 사이렌이 울리던 밤이 치킨 배달이 오는 밤이 됐어요. 사람이 사라지던 강변이 가족들이 돗자리 깔고 웃는 강변이 됐어요. 레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말이 없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창밖 야경 앞에서 레나가 내밀었던 스마트폰이 떠올랐어요. 카페 노트북 영상이요. 저는 그 장면을 사실 이미 봤어요. 사흘 전 카페에서요. 옆 테이블에 노트북이 올려져 있었는데 주인이 없었거든요. 저는 긴장했었죠. 저 노트북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15분이 지나도 그대로였어요. 주인이 건물 밖까지 나갔다 온 거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1978년 부산 공장 숙소에 자물쇠가 없었어요. 문을 그냥 닫고 나갔어요. 제 짐이 방에 있었는데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48년 전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치킨을 먹으면서 레나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나라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세계은행이 조사한 적이 있어요. 1960년에 개발도상국이 114개였는데 그 중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13개예요. 그리고 그 13개 중에서 식민지를 겪고 전쟁까지 치르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요. 한국 하나뿐이에요. 레나가 맥주를 건넸어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웠어요. 48년 전 부산 식당에서 마셨던 소주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뜨거웠어요. 목을 태우는 맛이었죠. 지금은 차가운 맥주가 한강바람이랑 같이 넘어갔어요. 한강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어요. 사실 저는 그때 한 가지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속으로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레나도 몰랐을 거고요. 48년이에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48년이에요. 기자로서 쓴 기사가 있어요. 학술지에 기고한 글도 있어요. 강연에서 한 말도 있고요. 전부 같은 결론이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이다. 사람이 버텨주지 못한다.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뭔가요? 밤 10시에 강변에 사람이 넘쳐요. 배달이 25분 만에 와요.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을 두고 나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지갑을 떨어뜨리면 뒤쫓아와서 돌려줘요. 약사는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을 위해 번역 앱을 준비해뒀어요. 이건 제가 쓴 기사랑 달라요. 그러면 제 기사가 틀린 건가요? 저는 평생 틀린 기사를 쓴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겠죠. 48년이라는 시간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놓으면 48년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요. 레나가 옆에 앉아서 한강을 보고 있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면서요. 그 옆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 서재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 적힌 문장 때문에 이 나라에 오고 싶어졌어요. 포기를 모른다는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었다고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그 문장을 쓴 사람이에요. 1978년에요. 그리고 48년 동안 그 문장을 잊고 살았어요. 정작 그 문장을 기억한 건 26살 소녀였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포기를 몰랐어요. 그리고 포기를 모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맥주를 내려놓았습니다. 레나를 봤어요. 말을 꺼냈습니다. 레나야. 내 할아버지. 가거라. 할아버지가 틀렸다. 레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을 더하면 저도 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출국장으로 걷는데 레나가 간판들을 읽고 있었어요. 한글 간판을요.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한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였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1978년 이동철이 떠올랐어요. 형광등 아래서 독일어 사전을 붙들던 23살 청년.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하는 눈빛으로 페이지를 넘기던 그 청년. 지금 레나 눈빛이 똑같았어요. 이를 악문 눈. 포기하지 않는 눈. 이동철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친구가 살아온 48년이 이 나라를 만든 거겠죠. 그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밤 12시 사이렌이 울리면 집 안으로 사라졌다가 새벽 4시 해제. 사이렌과 함께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공장으로 걸어가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요. 연탄재가 쌓인 골목에서 도시락을 끼고 국민학교로 뛰어가던 아이들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불빛을 만든 거예요. 비행기에 앉았어요. 레나가 창가석이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레나가 작게 말했어요. 꼭 다시 올 거야.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그냥 손녀 손을 잡았어요. 비행기가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48년 전에 이 나라를 떠날 때 뒤돌아보면 어둠이었어요.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이 사라지던 그 어둠이요. 지금은 빛이었어요. 같은 나라예요. 같은 땅이에요. 건물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거리가 바뀌었지만 그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시장 할머니 손에 남아 있었고 길 잃은 노인을 데려다 주던 젊은이의 뒷모습에 남아 있었고 카페 테이블 위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노트북 한 대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꾼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던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